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5년 전 실종된 아들이 손녀의 그림 속에 살아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 할머니는 국경을 넘기로 합니다. 스토리 시작하기 전에 시청료 대신 구독과 좋아요 받겠습니다.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탈북민 제보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름이나 직업을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이 들어간 점 양해 바랍니다. 무너진 희망, 살아있는 기억. 저는 올해 60이 되었습니다. 청진의 작은 집에서 손녀 수빈이와 둘이 살고 있어요. 아들 동철이가 실종된 지 벌써 5년이 흘렀죠. 그때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동철이가 중국 국경 근처에서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엔 며칠 후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보위부에 신고했지만 불법 월경자는 찾아주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가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빈이는 아빠를 기다리며 매일 일기를 썼어요. 파란 강과 붉은 모란 꽃을 그리면서 말입니다. 할머니, 아빠가 파란 강 건너에 있는 것 같아요. 붉은 꽃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태식이란 사람이 찾아왔어요. 동철이와 함께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철이 이름이 적힌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영옥 동무 동철이가 중국 수용소에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5년 동안 포기하려고 애썼는데 희망이라는 게 다시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식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날 밤 수빈이에게 말했어요. 수빈아, 할머니가 아빠를 찾으러 가야겠다. 수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가요. 아빠한테 제가 그린 그림도 보여주고 싶어요. 위험해, 수빈아. 아니에요. 할머니 혼자 가시면 더 위험해요. 그리고 사탕 왕국 남조선도 가보고 싶어요. 수빈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조선을 사탕 왕국이라고 부르는 아이를 어떻게 혼자 두고 갈 수 있겠어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북한을 떠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하지만 동철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빈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조태식을 다시 만났습니다. 언제 떠나죠? 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 밤 화물열차를 타야 합니다. 국경까지 가는 길이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수빈이는 일기장에 마지막 그림을 그렸어요. 파란 강 너머로 가족 3명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대로 꼭 만날 거예요. 그 그림 속 아빠의 얼굴이 유독 선명했습니다. 마치 수빈이가 동철이를 어제 본 것처럼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동철이 방에 들어가 그의 옷을 냄새 맡았습니다. 아직도 아들 냄새가 났어요. 동철아, 엄마가 꼭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라. 수빈이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고운 잠든 얼굴을 보니 과연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내일이면 우리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동철이를 찾아 나서는 길이죠. 화물열차가 어둠 속에서 덜컹거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꼭 안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죠. 조태식은 맞은편 구석에 앉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은 추웠어요. 10월 말 북한의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죠. 수빈이가 떨고 있어서 제 외투를 벗어 덮어줬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다, 수빈아. 곧 아빠를 만날 거야. 그때 누군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옷차림이 평범한 북한 주민과는 달랐어요. 너무 깨끗하고 단정했죠.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조태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민혜경이라고 합니다. 이분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조태식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 제 사촌 여동생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사촌이라고 하는 걸까요? 혜경의 말투도 어색했습니다. 억양이 조금 달랐어요. 혜경이 수빈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쁜 아이네요.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수빈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남조선에 가본 적 있어요? 혜경이 물었습니다. 수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니요. 하지만 가보고 싶어요. 남조선 밤하늘은 초록색이에요? 혜경이 웃었습니다. 아니야, 밤하늘은 어디나 검은색이야. 하지만 별이 정말 많이 보여. 저는 혜경을 계속 관찰했어요. 그녀의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기 힘든 명품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손톱도 너무 깨끗했죠. 농사일이나 공장일을 해본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혜경 동무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녀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습니다. 조태식이 제게 눈짓을 했어요. 조심하라는 신호였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걸요. 열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수빈이가 제 품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열이다. 모두 나와라.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조태식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보안원들이다. 혜경이 갑자기 침착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같은 것이었어요. 이걸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그녀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걸까요? 보안원들이 열차에 올라왔어요. 서류 검사다. 혜경이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더욱 꼭 안았어요. 아이가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혜경이 보안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보안원들이 우리를 그냥 지나쳤어요.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경이 돌아와 앉았어요. 다행히 넘어갔네요. 조태식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혜경이 대답했지만 저는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수빈이가 혜경에게 물었어요. 언니, 우리 아빠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꼭 만날 거야. 혜경이 수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태식이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어요. 그 여자는 그냥 사촌이 아닐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열차는 국경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두만강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저는 수빈이를 재우려고 했지만 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꼭 찾을 거야, 수빈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조태식이 미리 준비해둔 작은 고무보트가 강변에 숨겨져 있었죠. 자,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조태식이 말했어요. 보트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4명이 타기에는 좀 비좁아 보였어요. 수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혜경이 먼저 보트에 올라탔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태식이 수빈이를 안아서 보트에 태웠어요. 저는 마지막에 올라탔습니다. 강물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10월 말이라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조태식이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개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어요. 저기 불빛이 보이네요. 혜경이 중국 쪽을 가리켰습니다. 희미하게 마을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때 수빈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춥고 머리가 아파요.
수빈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어요.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에 몸이 축축해져서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조태식 동무, 빨리 가야겠어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었거든요. 혜경이 자신의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 약을 먹여보세요. 혜경이 작은 알약을 건넸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디서 난 약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괜찮은 약이에요. 해열제입니다. 약을 자세히 보니 포장지가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남한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약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의문이 들었지만 수빈이의 상태가 더 급했어요. 수빈아, 이 약 먹어봐. 저는 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삼켰어요.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보트가 강 중앙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개가 더욱 짙어졌어요. 조태식이 노를 젓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방향을 잃었나 봐요. 혜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사방이 안개로 가려져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수빈이는 제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때 바람에 뭔가 날아갔습니다. 수빈이의 일기장이었어요. 아이가 아끼던 그 일기장이 강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 안 돼. 수빈이가 약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제 일기장이에요. 아빠 그린 거였는데. 수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일기장이었는데요. 괜찮아, 수빈아. 아빠 만나면 다시 그려주면 돼. 저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어요. 그 일기장 속 그림들이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혜경이 수빈이에게 말했어요. 속상하겠지만 그 그림들은 내 마음속에 다 있어. 그게 더 소중한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중국 쪽 강변이 보였어요. 조태식이 보트를 육지에 댔습니다. 우리는 모두 젖은 몸으로 강변에 올라섰어요. 수빈이의 열은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까지 가야 합니다. 조태식이 말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혜경이 뒤돌아서며 말했어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걸으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이 길을 여러 번 와본 사람 같았습니다. 수빈이가 제 등에 엎여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꿈에서 엄마가 나왔어요. 우리 아빠도 곧 볼 수 있을까요? 그럼 꼭 볼 거야. 저는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동철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혜경의 정체는 뭘까요?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산길의 추격자 혜경의 선택. 중국 쪽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길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수빈이는 여전히 제 등에 엎여 있었는데 열이 많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산길을 1시간쯤 걸었을 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태식이 손짓으로 우리를 멈춰 세웠어요. 누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공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텐데 그럼 정치 범수용소로 가게 될 거예요. 저쪽 나무 뒤로 숨어요. 혜경이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수빈이가 무서워서 제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안이 틀림없었습니다. 혜경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제가 그들을 유인할게요.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조태식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방법이 있어요. 혜경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신분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것 같았어요. 혜경이 공안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녀가 우리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공안들과 해경이 만났어요.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경의 중국어가 매우 유창했어요. 일반 북한 사람치고는 너무 잘했습니다. 대화가 몇 분간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공안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경이 그들을 따라갔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를 팔아넘긴 건 아닐까요? 조태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해경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어요. 옷이 조금 찢어져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행히 따돌렸어요. 해경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조태식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해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사촌이 아닐걸요. 그가 제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저도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수빈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많이 내렸어요. 해경이 준 약이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해경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죠? 조태식이 물었어요. 새벽까지는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산길이 점점 험해졌습니다. 수빈이는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할머니, 꿈에서 엄마 봤어요. 수빈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니? 우리 아빠도 곧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수빈이는 엄마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2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가끔 엄마 꿈을 꾼다고 했어요. 해경이 수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엄마 말이 맞을 거야. 꼭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경이 어느 집을 가리켰어요. 저기서 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녀가 이런 곳을 알고 있는 걸까요? 집 주인은 조선족이었습니다. 해경과 몇 마디 말을 나눈 후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며칠 쉬어가세요. 주인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수빈이를 재웠어요.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조태식도 구석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경이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잠 안 오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좀 그렇네요. 해경 동무 정말 누구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녀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동철이를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해경에게 물었어요. 꼭 찾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이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수빈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아이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꼭 동철이를 찾아서 가족이 다시 만나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조선족 마을에서 이틀을 쉰 후 우리는 선양으로 향했습니다. 해경이 그곳에서 동철이에 대한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선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빈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중국이에요? 그래, 수빈아. 이제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해경이 우리를 어느 건물로 안내했어요. 탈북민들이 임시로 머무는 은신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은신처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벽에는 여러 가지 전단과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벽에 붙은 수백 전단 중 하나였어요.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은 바로 동철이었습니다. 저 사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태식이 저를 따라 전단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동철이에요. 전단에는 중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혜경이 그것을 읽어줬습니다. 중국 공안에서 찾고 있는 불법 체류자 명단이에요. 하지만 이 전단은 몇 달 전 것 같아요. 조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몇 달 전까지는 살아있었어요. 저는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동철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수빈이가 전단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 제 일기에 그린 아빠예요. 아이가 맞았어요. 전단 속 동철이의 얼굴이 수빈이가 일기장에 그렸던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수빈이가 아빠의 얼굴을 그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강에서 일기장을 잃어버린 게 더욱 아쉬웠습니다. 은신처에 있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 사람을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은 2달 전쯤에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쪽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고 했나 봐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동철이가 남한으로 가려고 했다니요. 혜경이 그 사람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떤 경로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지만 라오스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조태식이 저에게 말했어요. 영옥 동무,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수빈이와 함께 그런 험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수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따라가요. 꼭 만날 거예요. 아이의 눈에서 강한 의지가 보였어요. 그날 밤 은신처에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동철이를 봤어요. 그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혜경과 이야기했어요. 정말 라오스까지 갈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말이 든든했습니다. 조태식이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여기서 라오스까지는 꽤 멀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어디든 가겠다고요. 수빈이가 벽에 붙은 동철이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아빠, 우리가 찾으러 갈게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수빈아, 우리 꼭 아빠 만날 거야. 저는 아이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동철이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꼭 찾을게. 혜경이 우리를 불렀어요. 준비되시면 출발해야 해요. 우리는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동철이를 찾아서요. 선양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이동했어요. 혜경이 모든 것을 주선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에 이렇게 능숙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수빈이는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고 조태식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와 혜경만 깨어 있었어요. 혜경 동무, 이제 말해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우리를 도와주는지요? 혜경이 잠깐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저는 남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한 사람이라고요? 네, 정확히는 다큐멘터리 PD예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이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사촌이라고 했죠?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혜경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제 이모를 찾으러 북쪽에 갔었어요. 이모가 20년 전에 실종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모분을 찾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혜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녀도 가족을 찾고 있었구나.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준 이유는 뭐예요? 처음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였어요. 하지만 수빈이를 보니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아버지를 잃어본 적이 있어요. 5살 때였죠.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서 수빈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저는 혜경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을 잃는다는 건 누구나 아픈 일이니까요. 그럼 계속 우리와 함께 가실 건가요? 네,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해도 될까요? 나중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남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니요. 어떤 내용으로요? 가족을 찾아가는 여정이요. 탈북민들의 진짜 삶을 보여주고 싶어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요. 혜경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요.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수빈이를 보았어요.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빈이만큼은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좋아요. 우리 이야기를 기록하세요. 저는 결정했어요. 혹시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혜경이 고마워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좋은 다큐멘터리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동철이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물론이죠. 그날 밤 저는 혜경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한 생활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남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혜경이 말했어요. 언어도 같고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다만 시스템이 다를 뿐이죠. 수빈이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적응이 빨라요. 수빈이는 금방 친구들을 사귈 거예요. 아침이 되어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혜경이 국제 NGO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철이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난 기록보다 사람의 감정을 더 믿어요. 혜경이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수빈이의 그림이 맞았던 것처럼 가족의 마음은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빈이가 동철이 얼굴을 정확히 그린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든 서로를 찾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첫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그 큰 건물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남한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수빈이는 신기한 것들을 보느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화장실에 휴지가 있어요. 수빈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이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물, 따뜻한 바닥, 그리고 매일 나오는 흰 쌀밥까지요. 저는 달랐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컴퓨터 수업 시간에는 키보드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컴퓨터라는 것이 있는 줄만 알았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눌러보고 살았다고 다른 교육생이 말했는데 제 심정과 똑같았습니다. 3개월의 교육이 끝나고 사회에 나왔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수빈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한글을 이미 알고 있어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수빈이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가 저한테 사탕 줬어요.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기뻐했어요. 정말 사탕 왕국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조태식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찾아갔어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옥 동무 일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혜경은 우리가 정착하는 모습을 계속 기록했어요.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그녀의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옥 씨 이야기를 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북한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교육과정은 320시간이었고 이론 14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남한의 의료 시스템은 북한과 많이 달랐습니다. 새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이 나이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네요. 같이 수업 듣는 사람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아이가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이 단어는 이렇게 읽어요. 몇 달 후 시험을 봤어요. 요양보호사 시험은 1교시 요양보호론,
2교시 실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을 불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수빈아, 할머니가 합격했다. 아이가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해요. 이제 할머니도 나만 사람이 된 거죠? 수빈이의 말에 뭔가 뭉클했어요. 정말 저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첫 직장은 동네 요양원이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게 다행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들도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선생님, 말씨가 정겨워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오히려 정감 있게 들린다고 하시더군요. 수빈이는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여전히 파란 강과 붉은 꽃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아빠 그림도 계속 그릴 거예요. 언젠가 꼭 만날 거니까요. 혜경이 가끔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다큐멘터리가 거의 완성됐어요. 곧 상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우리 이야기를 정말 잘 담아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분명 감동받을 거예요. 진짜 이야기니까요. 혜경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조태식도 가끔 연락했어요. 영옥 동무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는 북한에서 온 동지로서 서로를 챙겼습니다. 이국 땅에서 만난 인연이 소중했어요. 밤에 수빈이와 둘이 있을 때면 여전히 동철이 생각이 났어요. 수빈아, 아빠도 어딘가에서 우리처럼 열심히 살고 있을 거야. 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남한 생활에 많이 적응했어요.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남한에 온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혜경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영옥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혜경의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수빈이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혜경이 NGO 관계자와 함께 와 있었어요. 동철 씨에 대한 소식을 찾았어요. NGO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디 있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방콕의 난민 캠프에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기다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곧 입국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수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수빈아. 꼭 만날 거야.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에서 동철이를 기다렸어요. 수빈이는 새 그림을 그려서 가져왔습니다. 붉은 모란꽃 아래에서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빠한테 이 그림 선물할 거예요. 공항 출입구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조태식도 함께 왔습니다. 영옥 동무, 드디어 가족이 만나는군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 출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동철이었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분명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동철아. 저는 달려갔어요. 엄마. 동철이도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7년 만에 재회였어요. 제 품에 안긴 아들이 너무 말랐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빠. 동철이가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빈이? 이렇게 컸구나.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빠. 수빈이가 마침내 아빠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이 그림 선물이에요. 수빈이가 붉은 모란꽃 그림을 건넸습니다. 동철이가 그림을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수빈아, 정말 잘 그렸구나. 마치 진짜 같아.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동철이가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줬어요. 중국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떨어지지 말자. 집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북한에서 해먹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엄마 손맛 그대로네요. 동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해경의 다큐멘터리가 서울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영옥 씨 가족 덕분에 좋은 작품이 나왔어요. 해경이 고마워했습니다. 동철이는 남한 생활에 빨리 적응했어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수빈이는 아빠가 생겨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계속 요양보호사로 일했어요. 어느 봄날 수빈이가 학교에서 그림상을 받았어요. 붉은 모란꽃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이 꽃처럼 우리 가족도 예쁘게 피었어요. 동철이가 수빈이를 안아 올렸어요. 맞아, 수빈아. 우리 가족은 정말 아름다운 꽃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수빈이가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붉은 모란꽃 아래에서 가족 4명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아빠, 수빈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엄마까지요. 정말 잘 그렸구나. 동철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우리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꽃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꽃은 정말 그 누구의 허락 없이도 피어나는군요. 붉게, 뜨겁게, 목숨처럼요. 우리 가족도 그런 꽃 같았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거예요. 수빈이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래, 수빈아. 정말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하늘에 있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수빈이 엄마야, 우리 가족 다시 만났어. 수빈이 정말 잘 키웠지?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꽃은 그 누구의 허락 없이도 핀다. 붉게, 뜨겁게, 목숨처럼. 사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